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4월 5일 토요일 해커스 감정평가사 제36회 감정평가사 시험 총평 라이브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토크쇼 시청해주시고 계신데요.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진짜 노력 많이 하셨는데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저희 라이브 토크쇼에서는 과목별로 총평과 난이도 모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시죠? 저기 실시간으로 여기 물어보시면 저희 다 한 분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저는 오늘 라이브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된 해커스 정인돈이고요. 오늘 제 옆에 5분 함께 모이셨는데요.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춘환 교수님 먼저. 예, 네. 예, 민법 강의하고 있는 김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우 선생님. 경제학 원론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민영기라고 하고요. 부동산 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관계법규 담당하고 있는 양기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가 담당 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환 선생님부터 한번 과목 총평이랑 난이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진 않아서 지금 보니까 경제학 교육까지인데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근데 민법은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이제 민법 총칙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다. 이번에도 제 객관식 문제집에서 다 100% 나왔거든요. 근데 물권법은 한 3-4문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 다 틀려도 제가 보기에는 한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도 적어놨지만 시험장 난이도가 따로 있고 또 공부를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또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 또 저득점 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 민법 전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무난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제죠. 또 우리 경제담당 서우 선생님. 지금 뭐 난립니다. 경제 어렵다. 아까 강사실에서도 이 경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경제학 원론의 난이도는 극강이었어요. 극강. 아,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객관식화하지 않는 이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뭐 2개, 3개를 동시에 물어본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패턴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합격의 관건은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가 15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약간 사고력이 좀 필요했다. 그럼 15개면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자기가 꾸준히 했으면 좀 맞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멘탈이 조금이나 나갔더라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본의 아니게도 경제학이 1차에 키를 쥐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것을 쓰고 나왔고 나머지 점수에 좀 받쳐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이건 출제 의도의 말이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만 최근 10년간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댓글 보니까 솔소리님 민법 77.5점 예상합니다. 모의고사보다 10점 적게 나와서 아쉬워요.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예. 네. 참. 네. 뭐 그래도 17.5점이 남네요. 예, 17.5점이 남는데 다른데 보태줄 수 있네. 네, 그럼요. 예. 코코님 경제 새로운 유형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유형 많이 나왔나요? 새로운 정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고력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시험 수준이면 예.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간평을 합격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 아까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네. 뭐 민법 가다반 뭐 이따 어차피 끝나고 저희 또 해설 강의도 올릴 거니까. 10번 제가 가다반 올리는 거 10번 답 궁금합니다. 근데 예. 이거 1번이 맞고요. 이게 니은 제3자의 이제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이 이제 1번이 맞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네. 예. 관계법규 많이 희망이에요. 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부담이 좀 큰데요. 골고루 이게 난이도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관계법규는 뭐 예년에
비교해서 보통 정도? 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한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는 무시해도 합격하시는데 우리가 강계법규가 부담해야 될 한 70에서 85점 사이에 점수는 맞지 않으셨을까 제 욕심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총평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엔 제가 저게 더 점수 모아서 경제에게 해드려야 돼가지고. 경제 대학원 가야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그럼 부동산 언론, 학 언론 민영기 교수님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요번에 그 부동산학 원론은 그 일단 그 문제에서 그 영역별 배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맞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년에는 답이. 그 투자론의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 투자론의 비중이 그냥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론 비중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책론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9문제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져서 이게 지금까지 부동산학 원론이 2016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과목에 편입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이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이라는 영역도 그전에는 보통 한 10문제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좀 의문스러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도 앞으로 학습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산 문제가 좀 줄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요번에 6문항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6문항이 계산 문제는 쉬웠어요.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험 중에서 10년 동안의 시험 과정에서 올해가 가장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학 원론이 양극화가 심해가지고요. 쉬운 영역은 되게 쉽고 어려운 부분은 되게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게 어떤 거였냐면 대개 보면 법규에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적법, 이제 과거의 지적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에서 1번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이런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국토계획법이나 공인중개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뭐 부동산개발법, 도시계획법, 조세총론 이런 데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뭐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좀 사이드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한 적어도 60점 이상은 무조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 보는 영역이 외진데서 나오다 보니까 당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시험 문제 풀기가 근데 그런 것만 극복하셨으면 조금 그래도 이 학 원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하셨거나 그러기는 좀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셨다 하더라도 저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하여튼 마음을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좀 얘기 좀 그럼요. 그 우리 아까 채팅방 왔는데 10번 가다만 제가 체크를 잘못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풀었거든요. 제가 다 풀었는데 이거 보시면 옳은 거죠. 제가 이거 디귿 O 하고 이거 다 틀렸다 했잖아요. 제가 눈이 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이에요. 2번. 2번 맞아요. 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거 풀었는데 디귿을 이렇게 체크를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10번 있죠? 지금 민법만 유일하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번에 2번 지문으로 좀 고쳐달라고요. 제가 이거 우리 시험장에서 실수하죠? 예, 실수하면서 다 풀어놓고 실수했어요, 저도. 답 2번입니다, 2번. 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고칠게요. 예. 코코님 어떻게 하셨는지 회계가 쉬워서 그런지 윤누쌤만 표정이 좋네요. 네, 맞아요. 표정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양기백 선생님까지 아까 제가 잠깐 하셨으니까 살짝 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사실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작년에 회계학만 꽈락 너무 합격한다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관세사도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무회계 간평사도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 7개 정도 되긴 했는데 한 문제가 15문제 이상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만 정확히 맞추셨어도 충분히 목표하는 점수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보면 뒤에 현금흐름표나 우선주 배당 같은 거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유형의 좀 신기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거 틀려도 전혀 지장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합격하는데 이번에 회계학이 크게 뭐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셨을 텐데 저도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네, 여기까지 재무회계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2026년부터는 회계학이 또 재무회계 있고 원가회계에 있어서 원가회계를 이제 제가 못하고 더 전문가이신 어문 선생님이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문 선생님이 원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니까요. 딱 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좋다는 의미가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가 좋다는 건 그만큼 생각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간평사 회계학은 사실 원가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무회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가 쪽은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나머지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지금까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문제를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타 자격증, 타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인데 거기까지 해야 될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렵든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절대 제가 확신합니다.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엽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내면 누구도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 지엽적인 부분은 아예 스킵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가셔도 점수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좋아지고 있다. 즉 어려워지고 있다. 두 번째는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이 올해는 세 문제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부 원가 계산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또 책임회계 제도라든지 전략적 관리기 기법, 평소에 잘 안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허송쌤 울지 마요 막 그러는데 표정을 좀 푸시죠. 예.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본 게 물론 이제 합격을 하실 분들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고력을 많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또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거시 쪽은 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정말 약간 사고력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런 유형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올해 조금 유난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또님이 울진 않습니다. 응시자수 오늘 끝나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로또님이 응시자수 계속 늘어서 합격률 조정해야 해서 계속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대답 대신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보통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합격이 엄청 많이 늘었다. 응시자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왜 응시자 수가 많이 늘어서 당분간은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고요. 학생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이의제기잖아요. 혹시 이의제기 해당되는 문제 있으셨나요? 저도 꼼꼼히 봤는데요. 문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좋다는 표현이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사실 아까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받아서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재무회계도 뭐 이의제기 할 게 없더라고요. 잘 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관계학교도 뭐 이재기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시험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재기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작년에 이의제기를 2개를 했는데 다 기각이 돼가지고. 근데 한 문제는 사실 이의제기 인용돼야 되거든요. 작년 문제는. 근데 제가 이의제기를 괜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이의제기할 문제가 없어. 그냥 다 그냥 판례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버렸어요. 보니까. 예. 경제 쪽은 가다반을 먼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의도로 냈는지를 모르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확인 후에 제가 또 세무사에서 이의제기로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네, 그래서 네, 제가 잘 꼼꼼히 봐서 복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가다반보다는 실제 답과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학 원론을 보면 부동산학 원론 자체 고유 영역은 사실은 이의 제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언뜻 봤는데 국토계획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국토계획법에서 제가 지금 대충 세워본 것만 해도 4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지적법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혹시 문제가 될 것이 있으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지금 라이브 끝나고요. 이제 과목별로 5시부터죠. 5시부터 해설 강의 촬영해서 아마 오늘 다 업로드 유튜브에 할 거니까 그때 저희가 또 문제 풀면서 이의제기 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시험 문제 다 받아서 풀어봤어요. 주교님이 시험 다시 도전해야 할 것 같은데 경제학 원론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 그만해. 아니 뭐 네. 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네. 이 경제학 원론이 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기출을 전반적으로 다 풀어보시고 제 카페에서도 총평을 남겨주시고 수강을 남겨보신 분 아시겠지만 15년치를 풀어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15개, 20개 사이는 기존에 나오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5개를 빼고는 다 나오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여러 가지를 계산을 복합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올해 나왔던 게, 지금 항상 우리 이런 시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그게 어려웠다고 해서 그게 또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계획, 내년 또 기출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 보완을 하겠지만 한 번 나온 것보다는 여러 번 나온 것을 집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1차 시험 끝나고 뭐 하면 좋을까요?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역시. 예. 일단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요. 놀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했어요. 고해 2차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2차 또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최종 합격이 목적이지 1차가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친구가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실의에 빠졌어요. 몇 개월 놀았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놀았기 때문에 그때 2차도 못 보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최종 합격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축하를 보내드리고요. 좀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1차는 어차피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는 대로 쭉 하시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쭉 하세요. 2차 끝날 때까지. 시험은 2차 끝났을 때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요. 1차 시험만 보셨다고 실력이 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회계학을 보셨는데
이게 꽈락 막 나오거나 30점대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도 기초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지. 아유, 딸한테 전화 왔네. 기초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지. 아우, 난 이제 한번 공부했으니까 실력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집만 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마다 꽈락 났다 그러면 아, 실력이 아예 없구나 생각하고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듣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 우리 1님이 83번 부동산 학 원론 나지 맞나요? 그러는데 혹시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라지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어서 뭐 질문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기금 용도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102번 솔소리님 지금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뭐 102번인데 102번, 2번하고 3번 중에 2번으로 찍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3번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용도가 금융기관의 예치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일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종류 변경에 의한 차량의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건 저희 또 해설 강의 바로 찍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뭐 그럼 앞으로 돌아가면서 과목별로 이제 이번 시험 경향에 맞게 추가로 학습 전략 어떻게 좀 하시면 될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제가 먼저 네, 네, 그럴까요? 네. 아까 10번에 2번입니다. 10번에 2번. 2번. 아니, 제가 풀었다니까요. 보여주잖아요. 풀었는데 제가 이거 지구술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저도 객관식 많이 풀어봤지만 이럴 때 있거든요. 잘 풀어놓고 잘못 찍을 때 있죠? 저도 실수했다 생각하고. 원장님 10번에 2번 좀 고쳐서 올려주세요. 네, 올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민법은 이거는 사실 10번은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민법 공부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제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대신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처음에 이해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 사실 전부 다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조문하고 판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틀려도 어디서 틀려야 된다? 물권에서 틀려야 된다. 그래서 물권법 같은 경우도 저기 뒤에 보면 뭐 공동저당권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근데 쉽게 나왔어요. 이 숫자 계산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걸 틀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합격하시면 바로 2차 도전하셔야 되죠. 대신 이제 불합격하셨으면 조금 쉬었다가 대신에 민법은 기본 강의부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잘 따라오시면 그게 민법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민법 6번에 3번 여지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6번 3번요? 네. 이건 답이 그냥 여지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왜냐하면 6번에 2번이 이게 우리 정관 기재사항이잖아요. 그죠? 40조에서 얘기한 6호입니다. 6호. 바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관계법규는요, 뭐, 기존 난이도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게 관계법규도 사실은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넓은데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 시험도 아주 평소에는 그 건드리지도 않았던 뭐 분과위원회니 뭐 시범도시 개발 계획 뭐 이런 이상한 데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대여섯 문제를 그냥 버리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출됐던 테마 위주로 해서 또 기출 문제를 내용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평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내년에도 준비하면 한 70에서 80점 정도는 관계법규는 득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부동산 학원 부동산 학계로는 원로는 난이도 전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진데서 나왔어요. 외진데서 나와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제 법령 같은 데서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법령에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공부할 때는 조금 깊이보다는 좀 그런 법령 위주로 해서 넓게 공부하는 게 앞으로 고득점하는데 첩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좀 넓고 광범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제 걸릴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서 법규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특성상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냥 암기 이 중요한 부분이야. 단순 반복으로 학습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출제 경향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는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조금 이해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범위도 이왕이면 뭐 전체 범위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범위 좀 넓히고요. 그리고 단순 반복이 아닌 이해 위주로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계학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나왔다고 어려운 문제 준비하고 뭐 지엽적인 내용 정리하고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번 시험도 사실 한 5개 정도는 처음 보는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혹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 있으면 이번에 5월에 제가 실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아직 스포트라이트 정말 경제 평가상만 감사하고요. 아주 그냥. 네, 이번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질문한 거에 그 76번은 맞고요. 78번은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답을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냈는지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걸 분리해서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문제의 특징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한 번만 생각하는 걸 2번 생각하거나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절반을 못 막는 시험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 다른 객관식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건드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학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문제의 패턴이 대부분 다 유사하게 변경되는데 이번에 나오신 분이 대학원 박사과도 3년 차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 시험 문제 의뢰 받았는데 너희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느낌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점수가 상상되니까 화도 나죠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를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순간에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경제학이 이 감정평가사 1차의 중심이 서서 지금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다만 저는 이런 문제 패턴의 유형이 또 반복된다고 말은 못하겠다. 소재도 굉장히 생소하고 방법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고득점이 아닌 이번은 꽈락이 아닌 게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합격하시면 축하드리고요.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슬슬 뭐 정리할까요? 여기 하나 예, 할까요? 네. 그 재무원가 출제 비율인데요. 이건 제가 조금 타 자격증 시험도 많이 검토를 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무와 원가와 이게 구분되어 있는 시험이 뭐 회계사, 세무사, 기타 등등 있는데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면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바뀐 거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제 중에 15문제였다가
최근 몇 년 전에 16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간평사도 오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뀔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참고로 보험계리사가 1차 회계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제도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문항수가 바뀐 적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미미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더 궁금하신 문제들은요, 저희 바로 이제 해설 강의 촬영할 거니까 오늘 유튜브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 힘내고. 힘이 빠진 적 없습니다. 다 죽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마디씩 응원 한마디씩 또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네요. 한마디씩 응원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저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자, 10번에 2번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화이팅!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해커스 감정평가사 합격 예측 라이브 토크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